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소문의 벽 들어갈게요. 이게 이청준 소설이기 때문에 중요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한 번째 이청준은 얘들아 이청준의 어떤 소설이건 저는 이청준 소설을 좀 밉니다. 이청준의 소설은 그 무엇이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봐두셔야 되고요. 이 소문의 벽은 지문을 혹시라도 제가 예습해 오라고 그랬잖아. 읽어본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지문 선지를 읽었을 때 이 지문 요 부분이 뭘 얘기하는 건지, 안형의 대사가 나오면 이 안형의 대사가 결국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가 명확하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소설, 그런 현대 소설들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전반적인 이 소설의 특징과 함께 초점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잘 쫓아오시고, 자, 이청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시 여길 겁니다. 제목인 소문의 벽이라고 하는 이 제목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서 정리를 쫓아올 겁니다. 자, 우선 요 지문은요. 우리 이 지문은 이 소설 전체의 한 부분밖에 되지 않아. 이게 좀 중편 소설이기 때문에 꽤 긴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것 중에 아주 미세하게 한 부분이다 보니 우리 지문을 정리해 놓은 거지만, 우리 지문에는 이제 안형이라고 하는 그 편집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둘의 그러니까 갈등 구조,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교재 지문이어서 EBS 지문에서 설명을 해놨지만 사실은 이건 하나의 일부분이야, 얘들아. 이제 전반적인 것이 더 필요해서 제가 전반적인 설명을 먼저 할게요. 자, 잠깐 봐주시면, 자, 전반적인 특징은 이 작품이 안과 겉으로 나뉘어져 있는 액자 소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에 이야기가 있고 그 안에 이야기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의 이야기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겉은 1인칭 나가 나올 거거든. 관찰자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선 당연히 내가 안형이 아니야. 박준이에요. 박준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관찰하면서 이 사람한테 관심이 생겼어.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 속의 내용은 뭐냐면 저 박준의 소설이 등장을 할 거예요. 소설 3편을 내가 읽는 형식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박준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왜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의문점 그리고 어떤 호기심 때문에 박준의 소설을 찾아 읽어요. 발표되지 않은 소설이라든가 거부당한 소설이라든가 이래서 1편, 2편, 3편, 그러니까 총 3편의 소설을 읽고 심지어는 박준의 인터뷰까지도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박준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왜 이런 소설을 쓰고 왜 이렇게 되었구나를 알게 되는, 그래서 요 내면에서는 박준의 소설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3인칭 전지작가 시점을 쓰일 거고요. 그 바깥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내가 전반적으로 박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액자형 구조, 그러니까 액자 소설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부분이 나올지 몰라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전반적인 줄거리를 먼저 얘기하자면, 박준이, 그러니까 나가 어느 날 이제 저녁에 이제 편집자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퇴근을 하는데 우연히 어떤 사람이 막 오더니 자기가 쫓기고 있다면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도와달라. 자기 쫓기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 집 근처였거든. 그래서 집에 데려가서 하룻밤을 재우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되면서, 이 사람이 소설가고, 박준이라는 소설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스스로 정신병원에 들어간 거야.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에 갔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그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거짓 행세를 하면서 정신병원에 갔나를 보니까 진술하기 싫어. 그러니까 원래 소설가라고 하는 건, 얘들아, 진술을 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진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게 내 내면의 이야기든 사고 이야기든 상상의 이야기든, 원래 소설이라는 것이 그런 걸 풀어 쓰는 거잖아. 그런 무언가의 진술을 자꾸만 안 하고 싶고 닫고 싶어 하는 그러한 성향이 이 사람한테는 있고, 계속 이 사람을 이제 계속 추적해서 이야기를 하고 알아보다 보니
그 이유가 어릴 적, 이제 요 어릴 적 얘기가 우리 지문에 잠깐 나오는데 전지불의 공포라고 하는 것을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트라우마처럼 생긴 거지. 그러니까 전지불의 공포가 우리가 어디 있냐면 그 얘기가 중략 부분의 줄거리에 있을 겁니다. 6.25 당시 경찰대인지 공비인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전지불을 얼굴에 내비치면서 그러니까 너는 누구야? 뭐 공비야 뭐야 했을 때 그때 공포. 말 잘못하면 죽음이잖아. 반대편을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다 보니 그때의 공포로 말을 할 수 없는, 말하고 싶지 않은 그 권력에 대한 힘에 대한 공포 같은 것들, 죽음의 공포 같은 것들을 느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공포 때문에 이제 점점 소설가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써내려가야 되는데,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요 표현이 나올 겁니다. 이 시대가 1960년대, 70년대예요. 이 시대가 사실은 이 당시 우리나라의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참 한탄스럽고 고뇌가 많은 시대거든.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딱히 그러하지 않았던 시대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대가 요구하는, 즉 시대의 문제점을 좀 거론하는 것이 작가로서 문제의식을 가진, 그러니까 좀 글 좀 안다는, 글 좀 쓴다는, 그러니까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뭔가 진술을 거부하게 되고 그런 거부증 같은 것들 때문에 말도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나는 정신병이야 이러면서 정신병을 갖는데, 자, 거기에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왜냐면 요 안영의 이야기는요, 우리 지문의 부분이라고. 사실은 그 다른 또 하나의 지문에 또 누가 나오냐면 나와 또 대조성을 가진 성향의 김 박사라고 하는 그 정신병원의 원장이 얘기가 나와요. 이 원장은 어떤 성향이냐면 자기가 굉장히 그 방면에 있어서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자를 치료하는 곳에 본인이 권위가 있고 굉장히 능력이 있고 그걸 내세우고 싶어 하는 그런 권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권위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박준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왜 치료법이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박준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그 전지불의 공포가 얘가 있다면 그걸로 깨우쳐야 된다, 깨야 된다. 모르겠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모르겠었는데 이제 그걸로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내가 얘기해줬거든. 이제 박준에 추적하고 박준과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이 박준이 이 전지불에 대한 그런 어릴 적의 트라우마 같은 공포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그거를 일부러 도움이 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 고통의 근원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근원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그것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야 정신병이 사라지는 건데, 그런 건 무시하고 자신의 권위적인 치료 방법만 내세우면서 그래? 그렇다면 전지불을 들이대야 돼. 그래서 이걸 극복하고 이겨내야 얘가 이제 정신병이 사라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약간 거짓으로 병 행세를 하면서 정신병에 들어왔으나 또 그 전지불의 공포 자체는 실제 공포거든. 자꾸만 이 김 박사가 그걸 들이대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여기도 역시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라고 해서 탈출을 하는 거거든요, 박준이. 그러한 내용의 요 부분도 또한 지문으로 많이 나온 부분이라서 알아두시되, 우리 지문에서는 이런 거예요. 안영과 내가 서로 박준의 소설에 대해서 의견차를 보이는 겁니다. 나 같은 경우 안영은 뭐라고 얘기냐면 박준의 소설은 내보낼 수 없어. 선택할 수 없어. 왜냐면 시대 요구에 투철해야 돼, 작가는. 그런데 박준은 그러하지 않잖아. 그리고 작품의 완성보다는 어떤 소재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러하지 않잖아. 그래서 서로 의견이 갈등을 이루는 거예요. 나의 입장은 뭐냐면 그건 작가마다 다른 거야. 시대 요구에 투철하다고 하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 반영을 하느냐는 작가마다 다른 거잖아. 완성도도 마찬가지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갈등을 이루는 부분이 우리 교재 지문입니다. 결국 박준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진술을 하지 않는, 진술 거부를 하는 이유가 우리 제목에서 아주 여실히 드러나죠. 소문의 벽이라고 하는 건 저 여기다 쓰고 갈게요. 자, 소문의 벽이라고 하는 걸 우선 첫 번째 매우 부정적인 표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소설에서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소문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소문과 떠도는 말들이 무언가 벽처럼 꽉 막혀서 무언가 사람한테
압박을 주고 억압을 준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말 한마디를 잘못하거나 무언가 잘못됐을 때 그게 이렇게 큰 위압감과 잘못된 소문과 잘못된 이야기들로 억압으로 오다 보니까 도리어 말을 더 못하게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박준이 느끼는 사고거든요. 그거를 제목을 그래서 소문의 벽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지문을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좀 할 건데, 요거 진행하기 전에 우리 지문에 전짓불의 공포라고, 이제 사실은 여기서 핵심을 잡자면 이 전짓불이거든요. 이 전짓불이 가지고 있는 의미 몇 가지만 나열을 할게요. 우선 박준의 어릴 적인 상처를 상기시켜주죠. 왜냐면 이게 박준의 어릴 적 상처거든요. 그 왜 실제로 경험한 바잖아.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과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겠습니까? 이게 6.25 전쟁 당시였거든요. 6.25 전쟁 당시 박준의 경험에 해당하는 실제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박준이 가지고 있는 박준의 공포감의 원인이죠. 마지막입니다. 결국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 전짓불이 박준이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권력, 위압감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진술 거부증을 만들어주는 거부증의 원인인 권력 그 자체를 얘기한다. 이 권력이 어찌 보면 진술 거부하게 만들어주는 권력 그 자체의 또 다른 표현이 결국은 소문의 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문의 벽과 같은 이미지로 쓰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거고,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한 건, 그러니까 얘들아, 소문의 벽은 이런 소설이야를 얘기했어요. 너무 길었지? 근데 길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얘들아, 어렵다니까 지문이. 시대 요구에 투철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지문이 이해가 되거든. 어려웠죠? 근데 난 요약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잘 요약한 거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됐죠? 줄거리와 함께, 그러니까 박준이 어떤 사고를 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라는 관찰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어릴 적 공포와 그 다음에 억압된 권력들 사이에서의 자꾸만 축소되는 그런 작가로서, 지식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이해되셨죠? 자,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저는 이 지문, 우리 지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읽었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부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어서 요거 체크해 드렸어요. 자, 들어갈게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잡지 편집장인 나는 나에다 박스 애써야지요. 우연한 기회에 소설가 박준 박스 해야 됩니다. 가짜로 미치광 행세를 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마침 박준이 투고한 작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발표기를 주지 않는 문학 담당 편집자인 안영에게 묻는다. 안영 박스. 그러니까 안영은 박준의 작품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이 소설을 내보냈을 때 생길지 모른다는 말썽이란 도대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말썽이 있을까봐 내보낼 수 없어 라고 안영이 얘기를 했거든. 안영의 얘기대로라면 말썽이고 뭐고 처음부터 그런 게 생길 리도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품 자체가 어떤 발언을 완성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지 못하는 형편이니까 말입니다. 왜냐하면 박준 소설의 특징이에요. 뭔가 완성된 형태를 내세우거나 혹은 주장하는 바가 없다. 내가 아까 얘기한 그 틀을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마구 진술하거나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거나 투철하게 사회의 현실이나 모습을 마구 퍼뜨리면서 얘기하지 못하고 있거든. 그러니 만약 그렇다면, 그런 소설이어서 만약 중요하지 않다면 이거 내보낸다고 해서 말썽 일으킬 것도 없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랬더니 할 수 없었다. 나는 말주기를 다시 처음으로 돌리는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계속 서로 왈가왈부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 그러나 안영은 이제 더욱 자신을 얻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작품 자체가 소재 해석에 실패하고 있었다는 말씀은 물론 저도 동감이에요. 하지만 말썽으로 말하면 미완의 작품을 내보냈을 때보다 더 무의미한 말썽이 있겠어요? 되지도 않은 작품을 곧잘 칭찬하고 나서는 자들이 또 틀림없이 준동을 시작할 때이 말입니다. 자, 안영의 생각 얘기할게요. 자, 이 작품은 완성도 없고 되지도 않은 작품을 내보내잖아? 또
이런 작품 좋아하는 사람들 꼭 있다? 그러면서 이 작품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 또 있을 거야. 난 그걸 못 보겠어. 그러니까 이 작품이 안영의 입장에서는 매우 잘못됐어 혹은 부정적이야 되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칭찬하는 자들도 못 보겠어 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자 또 내가 얘기합니다. 안영은 진심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 듯은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얘가 진짜 싫어하는 얘기. 특히 말썽이란 말을 할 때 그의 야릇한 미소까지 짓고 있었다. 아무래도 안영의 편집만 같군요. 그러니까 편집자죠. 여기서의 편집은 그러니까 안영 당신의 아집 같은 거예요. 아집 같은 거 같군요. 그 사람들에게 박준의 소설이 또 어떤 방식으로도 완성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영은 끝끝내 다른 사람의 해석 방법은 용납하지 않으려 하는군요. 즉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 또 이런 되지도 않은 소설을 칭찬하는 사람도 꼭 있단 말이야? 라고 안영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아니 그런 방식은 누구나 자기 방식은 다른 거잖아요. 그 다른 방식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잖아. 그런데 왜 그걸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편집이라도 할 수 없죠. 내 아집이라고 해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로서는 이 시대의 요구라는 것을 일단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전 그 소설이 어떤 식으로 완성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그런 건 별로 관심도 본 적이 없어요. 제겐 소재 해석만이 문제였죠. 중요한 소재 해석이 자기한테는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소재를 썼느냐. 정말 시대 요구에 투철한 그런 소재를 썼느냐. 난 그래야 된다고 본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어떤 소재를 만나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그 작가가 자기의 시대 양심에 얼마나 투철해 있느냐에 하는 문제가 결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소재 해석, 어떤 소재를 써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시대의 요구에 투철하게 시대의 문제점을 잘 파헤치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본다. 그러다 보니 박준의 소설은 바로 그런 점에서 저희 기대를 외면해버렸고, 제가 박준의 소설이 충분히 완성되지 못했다고 하는 건 저의 관심 속에서죠. 그러니까 완성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영의 이야기는 결국 박준의 소설이 무의미한 한 개인의 내면적 비밀 쪽으로 독자의 관심을 끌고 감으로써 자기 시대의 요구를 배반했고, 그래서 소재 해석과 작품 완성이 다 같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주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인적인 얘기라는 거지. 자기 개인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 시대적인 얘기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시대적인 얘기를 못하는 건 중요하거나 좋은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근데 안영의 생각이잖아. 나의 생각은 아니 그걸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잖아요. 시대 요구적인 얘기를 했을 수 있죠, 박준이. 단 방식이 다르다 보니 그게 달라 보였을 수 있고 라는 뜻입니다. 들어갈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지만 자 오른쪽 질문 세 번째요. 그 역시 안영의 편집이 아닐까요? 가령 모든 작가에게 자기 시대의 요구나 압력을 꼭 안영과 같은 정도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 그렇게 고집하는 것이나 또는 그것을 똑같이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라 해도 일정한 방법 속에서만 그 시대 정신에 투철해질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이요. 그러니까 안영은 똑같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받아서 이걸 또 똑같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박준의 소설이 그런 식으로 쓰였다고 해서 그 소설이 전혀 우리 시대를 외면해 버렸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는 허탈해진 거죠. 정말 이해를 못하네. 그리고 나서 중략 부분의 줄거리에서 전직불의 공포에 대한 박준이 가졌던 공포는 결국은 이런 이유 때문에 공포야를 이야기하고 나서요. 자, 라지 A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라지 A만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문이 어려워서 저 읽고 있는 중이에요. 나 웬만하면 소설 다 안 읽잖아요, 얘들아. 근데 좀 어려워서. 자, 라지 A 읽겠습니다. 인터뷰는 그렇게 끝나고 있었다. 요거 마지막 인터뷰. 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내면의 그 내부 이야기에서 인터뷰를 자기가 이제 본 걸 이야기했거든요. 인터뷰는 끝났고요. 이번엔 정말로 모든 것이 명백해지고 이제 완전히 좀 이해가 되는 거죠. 박준이 마지막으로 전직불의 이야기를 썼던 것은 역시 우연이 아니었다. 박준은 작가란 괴로운 일이지만 그 정체가 보이지 않는 전직불의 공포를 견디면서 끝끝내 자기의 진술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다른 도리가 없는 운명을 짊어진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공포가 있지만 소설가는 어쨌든 그래야 되는 거잖아. 전직불의 공포도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소문의 벽 지웠나요? 소문의 벽도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억압으로 다가오는 공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박준은 그만한 각오조차도 지켜내지 못해온 셈이다. 왜냐면 이제 실제로 그걸 진술해낼 용기가 없어 못했고, 그리고 그래서 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그러니까요.
그의 독자들이 안영과 내가 그의 소설을 내보내주지 않은 교활한 그 뒤로 읽을게요. 그런 편집자들이 그보다도 그의 전집불 뒤에서 끝끝내 정체를 드러지 않지 복수만을 음모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건너다니는 정체불명의 소문들이요. 자, 여기다 세모 좀 하시겠습니까? 정체불명의, 지금 소문의 벽이라는 제문이 나타내는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정체불명의 소문이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박준을 힘들게 하는 억압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소문들이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게 한 거죠. 박준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런 소설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내면의 용트림치는 진술 욕과 진술하고 싶어요. 왜? 작가니까. 원래 작가는 얘들아 글을 쓰고 싶은 거야. 글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하고자 하는 내면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 시대 요구든 무엇이든. 그런데 그런 진술 욕과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전집불 사이에서 심한 갈등과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이게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진술 거부증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진술을 하고 싶은 마음과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전집불의 공포, 이 소문의 벽 사이에서 이제 본인은 계속 갈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불명의 소문과 갈등을 빨아먹으면서 전집불은 그의 의식 속에서 엄청나게 크게 확대되어 가고 그 전집불은 결국 바로 어렸을 때부터 그의 속에서 은밀히 발화를 기다리고 있던 그 갈등과 불안의 씨앗이었던 거죠. 결국 이게 전집불의 공포예요. 이게 결국은 갈등과 불안을 만들어낸 씨앗인 거죠. 결국은 다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 공포 때문에, 소문의 벽 때문에 그것이 결국 갈등과 불안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진술을 못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박준의 마지막 소설에서 한 작가로 하여금 끝끝내 정직한 진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방해 요인의 상징으로 훌륭하게 얘가 완성된 거죠. 얘가 불안의 씨앗이 못하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의 소설 속에서 한 작가가 얼마나 가혹하게 자기 진술을 간섭받고 있으며 압박감 속에서 그 때문에 결국은 얼마나 무참한 파국을 겪게 되는가를, 진술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정신병원을 들어가고 탈출하고 이렇게 파국을 겪게 되는가를 극명하게 증언해 준 것이다. 그가 그런 소설을 쓰게 된 것은 거의 필연적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건 필연이야.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거잖아요. 라는 뜻입니다. 어렵죠? 이게 좀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수업을 할 때마다, 이 소문의 벽 수업을 할 때마다 이 사실은 대학 강단에서 대학생들과 소통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소설이야, 얘들아. 조금은 좀 있어 보이는, 그리고 조금은 어렵고 난해한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말이야 이 시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고3한테 하기에는 조금은 난해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벅찬 혹은 이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항상 이 수업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상에서의 단어만 사용하면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했을 거라 믿어. 나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제대로 정직한 하고자 하는 진술을 하지 못했던 박준의 소설과 박준의 이야기는요, 결국 이 시대가 그렇게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공포와 억압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거를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지문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안영과 나의 갈등 구조, 그러니까 안영이 생각하는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 갈등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건 이 소설의 일부분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 이 소설의 전부를 얘기한 요거에 초점을 두시고, 하나 더, 전집불이라고 하는 소재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고 핵심 소재니까 전집불의 기능과 엑시기스적인 내용, 이런 내용이구나 알아두시고, 결국 이게 제목과 연관돼서 이쪽과 함께 연관돼서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모두 다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자, 어느 부분이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이 소설은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지? 진술을 할 수 없는, 정직한 진술을 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사회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 100번 강조한 것 같아.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조금 난해해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부분이 나와도. 이 지문은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 지문도 사실은 쉽지 않았거든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자, 이 작품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다음 작품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